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15일에 개막해서 나흘간 열렸던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이 3중 전회가 어제 폐막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은 당 중앙위원회가 3중 전회를 마치면서 진일보안 전면 개혁 심화와 또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최근 부진한 중국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부양책이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3중 전회에서 나온 경제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중국 경제에 대해 전망해 보고요. 국내외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나 시각, 다시 말해 시간관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시간관을 가져야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행복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까요? 시간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는 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공식 수락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8일이었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후보직을 공식 수락했고요. 이로써 세 번째 대권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미국의 절반이 아닌 미국 전체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했다면서 사회의 불화와 분열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 이렇게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재집권 시의 그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연설했잖아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면서요. 아주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예. 이른바 트럼프표 정책의 정체성, 역시 미국 우선주의가 되겠죠. 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색깔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먼저 자동차 산업을 이야기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관세 장벽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중국을 거론했거든요. 중국이 자동차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 네. 자동차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공장들은 미국에서 지어질 것이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마다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팔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네. 전기차에 대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첫날에 전기차 의무 명령을 끝낼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완전한 소멸로부터 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건 전기차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기차 확대 정책을 펼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했을 경우에는 이런 정책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오랫동안 우리를 이용해왔다, 동맹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미국에서 만드는 것이다, 매우 간단하고 미국에서만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세 장벽으로 해외 수입품의 진입을 막고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공급망이 구축되도록 하겠다, 이런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색깔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네.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파괴적인 물가 상승 사태를 즉시 종식할 것이며 기준금리를 낮추고 에너지 비용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이 역시도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줄 수 있는데, 무엇보다 연준에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영역이고요. 대통령이 직접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거든요. 아울러 또 트럼프는 최근에 이 선거 전에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 안 된다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죠. 더욱 연준의 향후 행보가 주목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파월 의장 정치적 이벤트에 휘둘리지 않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는 선거 전에 금리를 낮추면 안 된다고 했다가 이번 연설에서는 낮추겠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취임을 하면 금리를 낮추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우리나라와 관련한 현안들도 나왔다면서요? 네,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거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를 했거든요. 말한 건 이렇습니다. 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재집권하게 되면 나는 그와 잘 지낼 것이고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되겠죠. 그 역시 내가 돌아오길 바랄 것이다.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표현도 했어요. 물론 이게 영어식 표현이긴 하지만 해석을 해보면 내가 재집권하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국제적 위기를 거론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언급을 했습니다. 대만과 한국,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갈등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재집권을 하면 모든 국제 위기를 종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네, 트럼프다운 연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 대선판이 또 한 번 소용돌이 칠 조짐이 보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도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어요. 정말 지금 미국 대선 판세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유세를 재개했다가 곧바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유세를 중단하고 지금 격리에 들어간 상태인데 코로나 감염 후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설이 다시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요.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바이든의 사퇴를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르면 그래서 이번 주말에 사퇴 여부가 결정날 것이다. 이런 관측마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기름을 끼얹은 게 민주당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바이든의 대선 포기 결심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사태가 지금 시간 문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만약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를 하면 미국 대선판 또 한 번 소용돌이를 겪고 판세는 다시 흔들릴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대선판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예,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도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을 하면서 매도세가 커졌고요. 3대 지수 모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미 대선 리스크는 오늘 우리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한 모습이었죠. 코스피가 지금 1% 넘는 하락세로 결국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800선이 무너진 채 거래가 끝났고요. 역시 미 대선 판세가 요동을 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5천억 원 이상 매도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오늘은 또 체코 원전 수주로 급등했던 원전주도 약세로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수락 연설에서 자동차 관세 또 전기차 규제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중에 현대차와 기아가 낙폭을 또 키우는 모습. 그래서 미 대선 이슈에 영향을 받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자, 지난달 외화 예금이 대폭 증가했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게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을 보면요. 지난달 말 기준이었습니다. 거주자 외화 예금 잔액 905억 7천만 달러로 한 달 사이에 16억 1천만 달러가 더 증가를 했고요. 통화 종류별로 보면 미국 달러화 예금이 가장 많이 늘었는데요. 12억 6천만 달러가 증가를 했는데 국내 서학개미들 미국 주식 투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엔화 예금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띕니다. 엔화 예금이 지난달에 6천만 달러 늘어난 101억 3천만 달러 기록을 했는데 지난 한 달 전 5월에 사상 처음 100억 달러가 넘은 데 이어서 지금 두 달 연속 증가세고요. 엔화 예금이 전통적으로 보면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투자 목적으로 개인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엔화 예금의 지금은 4분의 1 정도가 개인이 보유한 잔고가 되겠습니다. 1년 넘게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지금이 엔화 가격의 저점으로 보고 엔화가 곧 강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엔화를 사 모으던 투자자들의 예금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시진핑 3기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가 이번 주 월요일에 개막해서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그 당 중앙의 결정과 또 주요 인사안을 포함한 결정 사항을 통과시키고 이 관련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해서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된 그 결의안을 보면 중국식 현대화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구축 등이 강조됐습니다. 하지만 뭐 부동산이라든가 지방 부채 문제, 지방 정부 부채 문제, 또 지방은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를 살릴 구체적인 대책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 즉 3중 전회에서 제시된 국정 방향의 내용 알아보고요. 3중 전회 정책 방향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중국이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3중 전회, 이게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열려서 어제 목요일에 끝났지 않습니까? 네.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정리 좀 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항상 전인대, 양회 이런 게 이제 열리고, 그럼 작년엔 2중 전회였나? 네, 올해 3중 전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항상 그렇게 진행돼 왔었는지 네.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면 이 시간 들으시는 우리 분들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쉽게 네. 쪽집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타 강사. 일단은 네. 이게 전국 인민대표 우리가 그 당대회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5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진핑 3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2022년 10월 달에 당대회를 통해서 네. 이제 선출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당대회가 있는데 이게 보통 5년의 임기를 하는 5년 동안 하는데 네. 그 5년 동안 그러니까 중전회가 7번 열립니다. 그러니까 중전회라는 게 네.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줄여서 중전회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고 이제 당 대표가 당선되고 바로 이제 일중전회 그러니까 네. 7번 열리는데 네. 그게 이제 5년 동안 조금 나눠서 열립니다. 초기에 1, 2중 전회가 열려서 이제 전체 그다음에 안을 하고 잡고, 네. 그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3중연회 네, 전회가 전회. 열리는데 네. 이 중전회 1중전회부터 7중전회마다 다 좀 나름의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네.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다 설명하면 좀 길어지는데 네. 일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중앙위원회가 이번에 199명 참석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서열이 이제 딱 순위가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후보 중앙위원회라고 165명. 그러니까 중앙위원은 알겠는데 후보위원은 뭐예요? 후보 중앙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단계죠. 아. 그러니까 후보 중앙위원, 그다음에 네. 중앙위원, 네. 그다음에 상무위원이 있고요. 네. 쭉 올라가는 거죠 서열이. 네. 그 서열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이분들이 모이는 게 7번 모인다. 네. 그게 이제 7번에서 내는데 네. 그 중에서 3중 전회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느냐라는 게 이 3중 전회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경제적으로 중요한 경제 정책 아젠다를 네.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네. 78년도 개혁 개방도 거기서 나왔고 네. 예를 들면 2003년도에 뭐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조항의 헌법도 그때 결정이 됐고. 그랬군요. 예. 네. 그래서 그 3중 전회가 경제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원래는 그 3중 전회가 좀 더 일찍 열렸어야 되는데 관례보다 뭐 늦게 개최된 거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그 경제 상황을 둘러싼 중국 당정의 고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뭐 인사 문제가 뭐니 아니냐, 뭐 여러 가지가 얘기 있었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이번에? 요거 설명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왜 이번 20기 3중 전에 관심을 가지느냐 전 세계가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 관례대로 하면 2023년 즉 네. 작년 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열려야 되는데 네, 네. 계속 안 열리는 거예요. 네. 이건 뭐지? 그래서 지금 대충 보면 한 9개월, 10개월 만에 열린다는 거죠. 야 이거 이상하다. 뭐가 있다. 네. 그래서 일단 관심을 가지는 거고 두 번째가 야 경제가 이래 안 좋으니까 이번에 뭐가 나올 거야. 예, 예. 그죠. 이런 두 가지 때문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 왜 이번에 연기된 이유를 좀 이번에 이제
그 어제 끝나고 공보가 나왔는데 네. 삼중 그 공보에 보면 예측했던 대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분이 들어보셨다시피 뭐 친강 전 외교부장이라든가 네네. 리상푸 전 국방부 장관 네. 이 처리 문제로 내부적으로 정치 이슈가 조금 있었다. 내용이 있었다. 그걸 좀 마무리가 안 됐다. 네. 그럼 그 후임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의 논쟁거리가 있었고 네. 또 내부적으로는 경제도 안 좋았고 거기다가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심화되면서 뭐 삼중 전에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어떤 중요한 아젠다를 던져야 되는데 네. 해법이 없지 않냐. 무슨 이야기를 할 거야. 네. 계속 밀려진 거죠. 네. 그런 이유가 이번에 간접적으로 공보를 딱 보니까 그 이유가 이랬었구나라는 게 더 확신이 생겼던 거죠. 네. 어쨌든 관례적으로 삼중 전회하면은 정말 중요한 경제 정책 아젠다 세팅한 걸 딱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시진핑 3기 국정 정책 방향이 잘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네. 좀 큰 틀에 정리하면 네. 단기적인 한방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야 중국이 돈을 얼마를 풀까? 네. 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건 없었다. 그래서 야 이게 좀 너무 밋밋했다. 이런 건 사실 예측은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밀려왔기 때문에 새로운 뭐 하나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그래서 단기적인 방향보다는 중장기적인 이런 성장 동력 확보에 조금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번에 삼중제를 저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크게 우리 청취자분들 이야기시키기 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데 네. 두 가지로 그리고 정리를 단어가 좀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한테 쉽게 익숙하지 설명 좀 않아서. 해볼게요.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목표 지향형의 방향성과 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이 네. 합쳐진 네. 하나의 중국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인 고품질 발전, 네. 뭐 이제 전면적 뭐 진일보한 개혁 방안 이런 식의 네, 지금 네.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네, 네.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목표 지향형 뭐냐면 결국은 이제 미래 전반적인 방향이죠. 즉 좀 쉽게 설명하면 미국에 맞서서 이 중국식 현대화를 더 많이 실현하겠다. 그래서 10년의 로드맵을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35년도까지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다 만들겠어. 그 네. 기초 체력이란 뭐냐면 결국은 첨단 기술이죠. 네. 우리가 자립을 하겠다. 미국 이제 트럼프가 돌아오는 게 보이니까 네. 그럼 트럼프가 들어오면 지금 중국은 더 지금 상황이 악화될 것이고 이제는 네.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 보이니까 네. 기술 자립밖에 없다. 2035년을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 전반적인 중국의 여러 가지 개혁을 2029년도까지 네. 2029년도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긴 지 80주년 되는 년이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때까지 네. 마무리하겠다고 딱 연도도 딱 찍어놨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이제 그리고 2049년도에는 이제 경제, 군사 이런 모든 영역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초강대국을 건설하겠다. 요 말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공부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럼 어떤 표현을 쓰냐? 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만들겠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그러니까 그 말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이 문제 해결형 정책 방향. 네. 그럼 그 말이 오면 결국 중국 경제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네.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의 이제 내용들이 좀 제시가 됐죠. 네. 그래요. 그렇게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네. 그렇구나. 목표지향적 방향성을 봤을 때는 미국에 맞서서 첨단 기술 이런 거를 확보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 그다음 문제 해결 방향성으로는 뭐라 그러셨죠? 교수님? 문제 문제 해결 방안 여러 가지 중국이 지금 당면한 경제, 예. 부동산, 네. 그다음 지방 부채, 네. 그다음에 그림자 금융, 예. 그다음에 내수 소비 부진 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던 자리가 되겠다. 근데 그 부동산 문제라든가 부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언급은 안 됐던 것 같아서요. 공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아젠다는 있어요. 설정이 되어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얼마를 풀 건데 네. 이게 없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원래 좀 보통 공부에 그런 것까지 다 그렇게 담겼어요. 나오지 않죠. 원래도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는 뭐 한 방에 탁 나오게 워낙 삼중정이 중요하다고 하니 네. 이렇게 한다. 근데 우리 조금만 기다려 보셔야 될 게 오늘 오전에 이 대내외 외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 300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일어날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중국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 않은 만큼 상중 전후에서 좀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기대가 또 한편에서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중국의 경제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교수님께서는 중국 자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피부로 느끼세요? 그렇죠. 어때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삼중전에서도 다 이제 그만큼 공보에도 딱 적혀 있거든요. 네. 안 좋다고. 근데 그 안 좋은 정도가 사실 현장을 가보시면 정말 많이 안 좋습니다. 일단 네. 중국 경제 성장을 GDP를 부양하는 가장 핵심이 소비인데 네. 소비가 가장 많을 때는 뭐 70% GDP를 차지하는데 소비가 네.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소비가 지금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계속 저축만 하고 있고 네. 중국 은행에 잠자고 있는 예금이 우리 돈으로 사경이 넘어가는 돈이 그럼 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일반 소비자 중국인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 같으면 돈을 쓰겠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 가치가 지금 네. 또 떨어졌고 네. 자 부동산이 얼마나 떨어졌냐면요 2, 3선 도시는 네. 거의 한 40% 이상 언제 비율로? 2022년? 2021년 대비. 네, 대비. 네. 예, 거의 2, 3선 도시가 좀 심하고요. 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베이징 상하이는 좀 버텼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베이징 상하이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가봐 비교를 해보니까 한 25% 정도가 네. 베이징도 지금 무너졌으니까 사람들이 실물 자산이 이게 떨어지고 네. 그것도 중국 주식도 지금 네. 고점 대비 한 5조 달러가 날라가 버렸기 네. 때문에 네. 아니 지금 내 자산이 다 되었는데 돈을 쓰겠냐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불안하니까 고용은 어때요? 자 고용도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사실 삼중 전에도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데 그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의 메시지는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는 우리가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 강소기업을 통해서 특히 플랫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많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게 이제 젊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인구가 올해 한 뭐 매년 한 1,200만 명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소화를 할 거냐. 우리가 1,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가 큰 게 뭐냐면 중국이 1% GDP 성장할 때마다 고용 유발 효과가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됩니다. 네, 네. 뭐 5%는 해야지만 되는데 네. 심각한 게 지금 이 청년 실업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 실업률이 기업이 안 좋으니까 직원을 안 뽑죠. 못 그러니까 뽑죠.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옛날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자꾸 모으는 거라. 그러니까 네.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인 게 있다. 네. 이 소비가 안 되면 계속 맞물리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까지도. 네, 그래요. 지금 2분기 경제 성장을 나온 거 보니까는 시장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4.7% 나왔다고 하는데 한참 좋을 때는 어느 정도였었죠? 중국 경제 성장이. 중국이 네. 뭐 지금 4세대 지도부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갔을 때 뭐 2000년도 이래 갔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10% 성장이었죠. 네, 근데 그럼 지금 2성 도시, 3성 도시 이런 데 가면은 막 부동산 짓다 말고 막 이런 게 많이 보여요. 어때요? 집 비어 있는데. 네,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빈대가 뭐 여러 외신들 보도하면 심한 1억 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궁금해서요. 네, 네. 진짜 그런데 진짜 지방 같은 그런 데 있습니다. 짓다 마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중국 전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네. 지방의 아까 말씀드린 2, 3선 도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네. 그게 안 팔리니까 지방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그걸 팔아서 디벨로퍼들, 건설사들이 지방 정부에 돈을 줘야 되는데 네. 돈을 안 팔리니까 돈을 못 주니까 지방 정부는 또 돈이 없고. 네. 그러니까 이런 지방 정부의 부채도 네. 이제는 뭐 중국 중앙 정부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본적 자금은 투입은 안 하나요? 거기는요? 그렇죠 하죠. 네. 이제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는 직접 이제 안 왔는데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게 여러 이제 전망이 가능한 게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좀 매입을 해서 그것을 이제 농촌에서 온 사람들 젊은이들한테 분양하는 식의 방향성은 매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그거는 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말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부동산 집값이 바로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공보를 보면 느낀 점은 그러니까 그 문구가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대 리스크가 해서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금융기구 등 중점 영역 리스크를 예방 해소하는 각종 조치를 잘 이행해야 한다. 저도 그러니까 이거 봤어요. 지방 네. 중소기업이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림자 금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3대 리스크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계속 구체화되려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단기적으로 해결되긴 어려워. 네.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막 정부가 양적 완화를 할 생각 없어. 네. 이런 메시지를 안고 하지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조치가 일어날 거야. 네. 그의 의미를 하고 또 그 말의 의미는 또 중국 정부가 이 정도는 감내를 할 수 있다. 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죠. 네. 어쨌든 중국 국내 총생산 GDP 한 20% 안팎을 차지해서 이제 그 중국 경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지금 수년째 이렇게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안 좋으면 네. 연관된 산업이 300개 정도.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계속 이구 한신 정책을 위해서 지금 부동산도 이 헌집 주면 새집 줄게 이런 식의 네. 정책도 있고 네. 지방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이미 많은 지금 정책들이 나와 있고 이번에 어쨌든가 시그널을 보냈고 이어지는 이제 후속 이제 조치에서 어떤 게 나올 것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기대하는 큰 것은 없다. 좀 점진적인 부분에서 소비가 회복되면서 그런 시그널을 만들어가면서 좀 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가 대응하려고 보고 있고 네. 지금 2분기가 4.7이잖아요. 네. 1분기가 5.3.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했을 때 5%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하반기 때는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일단 수출이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계속 지금 밀어내기 할 것 같고요. 네. 할 것 같고 결국 재고가 소비. 쌓여 있는데도 계속 네, 지금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일단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은 계속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글로벌하게 지금 풀어낼 것이고 우리가 알리테무 시인 같은 부분도 계속 지금 밀어내는 부분에서 역할이 계속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수출에 대한 부분에서 근데 그 성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네. 지금 이 범위 이 4.5에서 5%에서 계속 불안한 갈짓자를 좀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 침체와 일자리 불안정에 따른 그 소비 위축이 중요하고 문제고, 근데 지금 중국도 그 인구 고령화, 이 저출산에 맞습니다. 대한 인구 감소 이것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제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걸 이미 간파를 했고 나름 계속 이야기를 하죠. 네. 또 지금 인구 연령 이번에 300개 조치 이제 세부 조치에서 이제 그럼 퇴직 연령에 대한 이런 변화 이런 것들도 아마 좀 우리가 좀 시간차를 두고 우리가 네.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구 감소 그러니까 애를 많이 안 낳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말이 세 자녀지만 이제 아예 없다라고 보면 되고 그건 잘 안 낳죠. 네. 안 낳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국이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제조 방식에서 네. 계속 이제 첨단 부분들, 첨단 제조. 그래서 로봇 산업 유지로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인구 보너스가 이제 과거에는 그냥 제조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조금 이제 인재 위주로 하는 그러니까 네. 로봇이 한 대체로 하고 그런 나머지 인력들은 서비스 인력으로 빼는 네. 이런 형태의 직면에 있다. 그래서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이것을 너무 지금 이슈로 볼 필요는 없고 네. 앞으로 이게 당장 중국의 성장을 막는 거라고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정도의 큰 하나의 이슈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올해 지금 경제 성장률, 내년 경제 성장률 얘기할 때는 아직까지 인구 감소로 인한 크게 이제 우리한테는 중국한테는 크게 네. 리스크로 다가가지는 않을 거라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신품질 생산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자, 교수님? 요거 중요한 건데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목표 지향령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목표 지향령이 2035년도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기초 체력을 만들고 다 이런 건데 그러면서 나왔던 키워드가 이번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신질 생산력, 그게 아까 말한 신품질. 품질. 네. 중국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신질 생산력, 그다음에 고품질 발전, 네. 그다음에 또 신형 거국 체제, 이런 네. 표현들 중국식 어려워요. 표현 정리하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간 미국과의 첨단 기술 디커플링이 될 거다. 트럼프 들어오면 100% 된다. 네.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첨단 기술 자립하자. 이 말입니다. 그게 경제 안보고 그게 이제 국가 안보다. 총동원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첨단 인적 자원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여러 가지의 차이나 테크가 최근에 또 이슈이기도 한데 네. 중국에 있는 첨단 산업 그다음에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발전을 더 가속화시키겠다. 네. GDP 전체 비중에서 디지털 경제 비중을 지금 한 40% 되는데 더 끌어올리겠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그 11월 미국 대선에서 그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이제 중국에는 뭐 악재로 작용할 것은 뭐 누구나 다 생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중국 입장은 기자회견에서 나왔나요? 어떤가요? 조심스럽죠. 얘기는 안 그렇죠. 했죠. 예, 부분이고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일단은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 모든 매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미 공보나 이번 3중 전에 많은 정책적인 내용들에서 이미 간파를 할 수 있다. 다 미국을 견제한 거고 트럼프가 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준비는 끝났다. 네. 가는 방향성은 매우 명확해 보인다. 네. 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국가안보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 이제 첨단 자체가 기술 자체가 그냥 단순히 경제 안보를 넘어서 국가 안보로 가기 때문에 네. 매우 명확하게 뭐 직접적인 미국 뭐 트럼프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내용에 들어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기존의 생산 방식 탈피해서 첨단 기술 기반으로 생산력 끌어올리고 스마트화시키고 네, 스마트화시키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 그 성장 방식을 구조 개선하고 바꾸겠다. 네. 미국의 봉쇄를 타파한다. 아예 이런 디커플링 완전히 이제 네. 어차피 지금 트럼프 따라가자. 이제는 뭐 제재가 더 심해질 거니까 네. 근데 우리가 기술 자립을 더 가속화시키자 이런 네.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남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중국의 기술 자립이 사실 미국이 중국 때리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기술 자립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뭐 예를 들면 철강, 조선, 네. 뭐 석유화학,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이제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빼고는 이미 추격을 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그냥 했는데 안 믿었지만 국내 산업연구원 자료에도 이미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달인가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조선산업 경쟁률이 한국을 추월했다. 우리도 이제 인정을 네. 했는데 네. 이게 더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중국 기술 자립이 제가 봐도 훨씬 더 빨라졌고 결국은 대중국 수출을 넘어서 대중국 수입이 더 우리한테 들어올 거다. 지금 알리페무 시인이 아니라 네, 네. 지금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한민국 그래요. 지금 전기차의 50%가 다 중국산입니다. 그 3중 전회를 통해서 본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과 또 미 대선이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대외 의존도가 그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네. 미국의 대선 전개 양상도 중요하고 또 중국 경제 정책에 대응한 어떤 선제적 전략이 있어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러지 않아도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4차 그 대외 경제재문 회의 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그 건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TFT LCD들은 추월 당했고 좀 OLED도 네. 이게 2년 전과 지금하고 비중이 우리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 혹은 우리 LG 디스플레이가 차지하고 있는 OLED가 92%인데 네. 뭐 중국이 많이 따라왔고요. 지금 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잘하는 거 못하는 것을 과감히 정리를 해서 이제 좀 선택과 집중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중국 기술 자립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모니터링을 가속해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가 타임 투 마켓입니다. 결국 시간 싸움이고요. 이걸 좀 우리가 중국의 3중 전회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협력해야 될 것들, 팔아야 될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놓고 어떤 식으로 빠르게 접근할지 이게 이제 타임 투 마켓을 네. 조금 더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이슈가 지금 11월 미 대선에 있는데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정말 본격적인 2라운드가 벌어집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본격적인 2라운드가 벌어지면 네. 이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 매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방향성을 해서는 매우 지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만 이렇게 가면 정말 나중에 지금 정책이 완전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정부 차원에서 균형적인 부분에서 미리 지금 빨리 정책적인 뭐 좀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40분입니다. 돈을 아끼고 관리하는 데는 관심을 많이 쏟으면서 정작 시간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시간은 저축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행복을 위해서 제대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나는 왜 시간에 쫓기는가?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왜 시간에 쫓기는가?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자, 먼저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 책의 저자는 그 1971년도에 스탠퍼드 대학 교도소 실험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험이고 네. 심리학의 이제 심리학 실험의 비윤리성이 제기됐던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도했던 인물이고요. 이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이제 그 실험이 어떤 내용이냐면 심리학 건물의 네. 지하에 모의 교도소, 가짜 교도소를 만들어 놓고 24명의 학부생을 그 무작위로 뽑아서 네. 당연히 전과가 없어야 돼요. 전과도 없고 뽑아서 수감자와 경호원 역할, 교도관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모의 교도소를 설치하고 네. 24명의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을 해가지고 아까 24명 학부생들을 수감자 경호대로 하고 또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역할을 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교도관과 포로 나누어서 이들을 이제 14일 동안 그 교도관과 수감자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실험을 금방 중단하게 됐어요. 왜요? 왜 이게 사실 역할 연기잖아요. 네, 일종의. 네. 근데 그 교도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실제 교도관들처럼 수감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오. 욕설을 하고 네. 심지어 학대를 하는 사람들. 그게 대학생들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수감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려서 그만두게 됐는데 인간이 권력이 주어졌을 때 어떤 그 행동을 하느냐. 그 이제 소설가 윤은계 선생의 이제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네, 장만. 그것도 네. 이제 완장을 차면 사람이 바뀐다는 말처럼 이런 네. 것도 있고요. 이 실험과 더불어 굉장히 또 유명한 실험이 스탠리 밀그램 실험입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저도 이 영화 본 적이 있었는데 재미난 건 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두 실험을 했던 두 사람이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이 실험은 뭐냐면 좀 전에 그 짐바르도 교수와 이제 스탠리 밀그램 굉장히 이 실험도 네. 비슷한 실험 유명한 실험인데 교사와 학생들로 역할을 나누고 학생들이 틀린 답을 내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 역할은 그 실험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일부러 크게 지르는 거죠. 그럼 소리를 계속 크게 지르면 전기 충격 가면서 많이 누르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예, 틀리면 계속 세게 누릅니다. 그렇게 고함을 질러도.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복종을 하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주제였었고 이 실험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권위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책은 아니고 이 책의 원제는 타임 패러독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당연히 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인생의 자원이고 우리가 시간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건 시간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잖아요. 네. 이 각각의 시간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네. 우리의 돈과 우리의 행복이 네. 달라진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 말씀드린 것은 이 저자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위해서. 지금 짐바르도 교수와 스탠리 밀그램 네. 이 두 교수의 어떤 이 실험이 시간에 쫓기는가 이거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시간에 쫓기는가를 쓴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필립 네. 짐바르도 교수가 쓴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 권위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연구를 해서 시간 연구에 저도 잘 몰랐는데 시간 연구의 최고 심리학계에서 권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심리학이고 합니다. 인간의 태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이니까 예. 이 지금 나는 왜 시간에 쫓기는가 책 내용 안에 있는 인간이 시간을 대하는 태도나 예. 관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책에 담은 거란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관점에 따라 사람 행동이 달라진다는 사례로 나오는 게 1977년도의 한 실험입니다. 이게 프린스턴 신학대학생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뭐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프린스턴 신학대학 많이 나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서 프린스턴 대학 신학생들이 뭐를 준비하고 있었냐면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 네. 그 비유에 대한 강연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이제 이 발표는 이동을 해서 다른 건물로 가서 발표하고 거기서 교수가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강연 준비를 마친 학생들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말을 들려줍니다. 한쪽에다가는 강연 예정 시간이 이미 몇 분 지났으므로 강당으로 서둘러 가야 된다. 라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학생들에게는 강연이 시작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있지만 지금쯤 강당으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미 늦었으니까 빨리 가.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여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쯤 출발하는 게 좋아. 예.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눴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들에게는 뭐냐면 신학대 학생들에게는 시간 압박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 신학생들인데. 그렇죠. 네. 신학생들 전제 또 신학생들이고 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발표하기로 한 주제가 착한 사마리아인. 늘 예. 주기도문을 외우고 항상 회개하고 뭐 이렇고 성경을 그쵸, 읽는 그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동 중에 건물 사이로 이동하는 중간에 좁은 길가에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면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일부러 실험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한 사람이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간 압박 상황에 있는 학생이든 네. 아니면 여유가 있는 학생이든 모두 다 신학생이고 또 착한 사마리아인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네. 다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서 도와줄 것 같은데. 예, 전부 다. 근데 시간에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도와줬는데 네. 시간 압박 상황에 놓였던 학생들은 90%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가 어떻게 느끼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가 결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쵸. 정작 길에서 만난 힘든 사람을 보고도 시간 압박에 놓이면 그 생각은 잠시 잊고 예. 막 서둘러 가버린다 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냥 시간을 그렇게 막 우리 하루하루 보내시지만 시간적 상황에 따라서 내 행동과 뭐 태도가 바뀐다는 거죠. 당연하죠. 바뀐다는 친한 거죠. 사람이 와도 제가 바빠 죽겠는데 얘기하면 그쵸. 이렇게 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제가 여유가 많이 있으면 남들 예. 바쁜데도 가서 이렇게 좀 차 한잔 할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에 대한 태도, 시간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해 예. 주세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지. 네. 그러니까 이 시간관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네.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는 방식. 그러니까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자는 6개의 유형으로 시간관을 구분합니다. 6개. 예. 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각각 2개씩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현재는 뭐냐면 그러니까 과거를 대하는 시간관은 먼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과거 부정적 시간관. 네. 그러니까 과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간관. 두 번째 과거 긍정적 시간관이 나눠지고요. 또 현재는 현재 숙명론적 시간관, 현재 쾌락적 시간관.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미래는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초월적인 미래지향적 시간관. 이렇게 6개로 구분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구분하면서 여기에는 그 실험 테스트지가 잔뜩 나옵니다. 책에. 뭐 읽어보시면 체크해 보시면 좋은. 읽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진짜로? 자기가 이 현재, 과거, 미래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측정하는 그 도구가. 해보셨어요, 직접? 저는 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책만 읽었고요. 네. 뭐 쉽게 생각하면은 현재 쾌락적 시각관은 현재를 즐겨라. 네. 아시죠? 이런 거고 즉각적이고 조금은 충동적인 소비를 하시는 분들인데 반대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은 모험심도 강하죠. 네, 네. 근데 숙명론적 시간관 같은 경우는 현재를 즐기지 않아요. 자, 이분들은 그냥 현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약간 무기력한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네. 또 걱정이 많고 의기스침한 스타일들이 네.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목표지향적이고 주변에 성실하고 네. 계획 잘 세우고 네. 이런 분들이 전형적인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난 미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예, 이러는 거죠. 예, 그럼 네. 항상 계획 세우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초월적인 시간관은 약간 종교적인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 다르죠. 내가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삶과 또 이번 생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다를 수밖에 것과는 없습니다.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초월적인 미래지향적 시간과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또 하나의 시작이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시간관을 얘기를 그럼 하는 과거에 겁니다. 대해서 부정적, 긍정적 시간과는 두 유형으로 과거에 대해서 어쨌든 예. 부정적인 기억을 오래 간직하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지나간 과거니까 예. 좀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건가요? 예.
그래서 크게 6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관이 이렇게 6개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책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통해서 시간관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것이 좋냐면 네. 딱 한 개가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시간관이 제일 좋다. 아하, 네. 일종의 투자랑 좀 비슷해요. 포트폴리오가 잘 짜져 있는 시간관이 좋은 건데 네. 그 균형 잡힌 시간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과거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현재는 쾌락적인 성향이 좀 있는 겁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게 좋다는 거예요. 예, 네. 좋다는 거고 반대로 나쁜 거는 과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간관, 숙명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은 과거를 좀 내 생각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미래에 좀 자기 삶 계획도 하지만 너무 미래에 대비해서 현재를 포기하고 죽으라고 일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우리 뭐냐면 일중독에 가까우신 분들 계속 일만 하시는 분들이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이 극단값으로 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 내려와서 현재를 좀 즐길 줄 아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저자가 얘기한 이 3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가장 그 균형 잡히고 근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 안 하고 맞습니다. 학문적으로 접근 안 해도 그래요.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더라도 좀 극복하고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은 즐기면서 미래 준비해야지. 예. 그리고 잘 될 거야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딱 읽으면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네. 현재 주변 사람들과 같이 즐길 줄 알고 네. 적정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주변에 보면 건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권위 있는 사람이 어떤 다양한 예를 예. 들어서 써놓으면 훨씬 더 확 와닿죠. 이건 왜냐면 학문이고 과학이잖아요.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소개하실 때는 우리가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예. 그 시간 관점에서 혹시 시간관이라는 관점에서 예. 뭐 돈이라든가 투자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얘기도 다뤄놓은 예. 건가요? 한 챕터가 나옵니다. 한 그래서 제가 챕터가 그 그런 게 내용을 있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현재는 투자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네. 사실 투자를 시작하기에 좋았던 날은 어제이다. 깨닫고 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러니까 살짝. 지금 당장 네. 투자를 시작해라. 아, 둘째, 네. 투자한 시간이 투자 타이밍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투자 시점이 아니라 이번은 투자한 기간이요. 네. 투자 기간이 네. 투자 타이밍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래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거 늘 강조하시는 적립식 투자 방법 얘기 아니에요? 예, 이 책의 저자도 적립식 투자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네, 책에서 영어로 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그러는데 네. 필립 짐바르도 이 심리학의 세계적인 석학도 네. 이 적립식 투자 방법으로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네. 이게 행복감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감. 예. 극단적인 불행감을 느끼지 않게 그쵸. 하려면은 예. 이제 분산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게 적립식이 맞습니다. 좋다는 예. 게 무슨 뜻인지 알 거는 같아요. 예, 또 그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셋째, 투자 기간을 고려하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위험을 수용해야죠. 그죠? 감수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예. 정년이 가까우거나 예. 나이가 들수록 좀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고, 네. 그러니까 나이와 투자 기간을 고려해라. 얘기를. 네. 네 번째는 투자 적기. 핵심 타이밍만 노리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 완벽한 투자가 없다는 걸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할 수 있다는 없다. 네. 다섯 번째는 소비에 관한 겁니다. 네. 쾌락적 시간과는 돈이 많이 드는 습성이다. 아까 그 현재를 봤을 때 숙명론적 시간관과 그 쾌락적 시간관이 예. 있는데 쾌락적 시간관은 돈이 많이 드는 습성이다. 네. 쾌락적 시간관을 가진 사람의 좌우명은 네. 느끼면 살아. 네. 느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살아. 이게 그들의 좌우명이다. 삶에 대한 열정은 곧 과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다 계획을 세워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네. 신용카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 상식적인 얘기지만 네. 말씀드리는 게 이게 과학자들이 이게 세계적인 석학이 이런 걸 연구해도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켜 나가야 될 거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느끼는 대로 하지 말고 좀 계획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 나는 왜 시간에 쫓기는가 읽어봤습니다. 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